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9차네요, 9차. 이제 거의 끝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게 이제 현대로 접어드는 거고, 오늘 할 게 굉장히 많고, 오늘은 주로 이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뭐 제가 강의할 때 약간 주제성 이런 걸 적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1차 세계대전은 선발 그 산업국가가 그 식민지를 많이 확보한 소위 제국주의에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그 식민지 쟁탈전에 따르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제1차 대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광기에 의해서 이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이면서 고통을 당했던 시기라고 본다면, 오늘 살펴볼 시기는 오늘은 이제 뭐 물론 국가가 나서긴 하지만은 그 국가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인간의 광기, 그리고 그 전체가 돌아가는 속에서 그 다수의 이 군중들이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 광기에 휩쓸리는 과정,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쏘가도 넘어가고 광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얼마만큼 우리가 처참한 상황을 받느냐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국가의 광기, 그 다음에 인간의 광기,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3시간 동안 보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차 세계대전 끝나는 데까지 했잖아요. 그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이쪽에서 일으킨 쪽이 주축이 된 데가 독일, 그죠? 오스트리아 5홍 제국,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었던 오스만 투르크, 그죠? 그러고 이제 그 불가리아 이렇게 붙었고, 이쪽에서는 영국, 프랑스, 나중에 참전한 미국, 참전했다가 마지막에 빠진 러시아,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연합국 쪽이 이기면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은, 독일의 그 뒤늦게 일어난 산업주의 힘을 믿고 이제 일으켰는데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이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이제 프랑스, 영국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서 회의를 해갖고 베르사유 체제를 만들면서 독일한테 엄청난 걸 이제 가혹한 그 배상금 조항이나 이런 걸 물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20년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국이죠. 그 바다 건너 있으면서 직접 전쟁터가 되지도 않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기에 군수물자 공급해주고,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물론 잘 사는 나라였긴 하지만 단기에 그 큰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엄청난 그 전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차관도 많이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금융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뭐 물론 마지막에 이제 참전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도 했지만은 엄청난 이제 반사 이익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아시아 쪽에서는 어디가 덕을 제일 많이 봤다? 일본 여행 좀 있다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년대 이제 세계사에서 큰 사건이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터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 이제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를 이루고 나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맞는 최대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뉴욕의 상황입니다. 20년대인데 거리에 벌써 차들이 쫙 깔렸어요. 그죠? 차들이. 여기가 어디?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죠? 지금하고 모양이 많이 다른데,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왜 타임스퀘어예요? 왜 타임스퀘어예요? 시계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1월 1일 그 타종식도 하고 열리긴 하죠. 그죠? 근데 여기가 왜 타임스퀘어냐 하면은 옛날에 여기 건물이 그 뉴욕 타임스 본사였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 그래서 타임스 스퀘어. 이제 본사는 이제 딴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름은 이제 타임스 스퀘어가 됐고,
뭐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인, 세계적으로도 가장 상징적인 거리죠. 그죠? 보면은 20년대도 이미 차들로 막 꽉 차 있죠. 거리가 막 교통 거의 될 정도로 이제 엄청난 호황을 이제 맡은 거죠. 그게 이제 1차 세계 대제적 언어였던 그 후광도 있고. 자, 경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유명한 포드. 거리를 꽉 채운 이 차가 소위 T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제품 건데, 그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본주의가 극성을 하게 되면은 잘 사는 소수의 자본가는 아주 잘 사는데 다수를 점하는 근로자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 간극이 커가지고 이 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본주의는 몰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은 이 시절에 사실 경영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까부순 게 이 경영학 이론에서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산업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고 이러니까 회사나 공장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적은 코스트로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경영학 초기에 어떤 그 스터디가 시작이 됐냐면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이래가지고 경영학에서는 유명한 게 있으면 시간 연구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회학에서도 많이 나요. 호손 실험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동작이나 시간을 하는데 어떤 비효율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연구에서 유명한 거는 뭐냐면 사회학에서 그 사람들이 시간 연구를 한다라 누군가가 제3자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의 딴 쪽으로 가서 이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해주고 그 가치를 부여해 주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 이래서 이제 뭐라나 이제 동기부여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호소원 실험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작업 과정에서 좀 더 효율화시키면은 적은 코스트로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생산해낼 건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소위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공장 현장에서 경영학에서 그 테일러리즘을 이제 현실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포드입니다. 포드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로 연결이 됐냐면은 컨베이어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옆에서 관찰을 해보고 동작을 연구해보고 시간을 연구해보고 하니까 사람은 위치에 있고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제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쫙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분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율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생산 현장에 뭘 도입을 했냐면은 3S라고 해가지고 스탠다다이제이션 뭡니까? 표준화. 그 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부품의 단순화. 그리고 공정도 아주 하고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공정의 전문화. 소위 이걸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부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공정도 길고 이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테일러리즘을 현장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컨베이어에 의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이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1000불을 넘어가가지고 어지간한 부자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가격을 갖다가 5분의 1 가격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표준화하고 단순화하고 전문화하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공정도 빨라지고 같은 인원에 비해서 효율도 늘어나고 하니까 생산이 많이 돼 나오겠죠. 그 효율화를 일으키면서 획기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T 모델이라고 하는 게 20년대 미국에서 완전 획기적인 상품.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는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꿈도 못 꾸던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대중화를 시켜낸 거죠. 그걸 이제 200불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50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반사 효익으로 엄청난 산업도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흑자를 엄청 본 거죠. 유럽은 완전 전란에 휩싸이고 한데 자기네들은 전쟁에 뭐 전쟁터가 된 것도 아니고 돈은 무지하게 들어오고 수출도 많이 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생산 현장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혁신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쪽부터 이제 소위 그 산업화, 경영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라는 게 쭉 이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호황을 맞는 거죠. 엄청난 호황. 그러면서 이제 이때 자동차는 T 모델.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 생활에 획기적인 이제 것들이 막 발명이 되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때 이제 나온 게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뭐 그 다음에 청소기, 또 그 다음에 이때 대표적인 게 라디오, 텔레비는 아직까지 이때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은 미국의 대다수 중산층들이 도시에 삽니까? 도시 외곽에 삽니까? 주로 도시 외곽에 타운하우스 형태로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기본적으로는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이지만 또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말 혁신적인 발명이 뭐냐면은 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생각해서 냉장고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 음식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은 바로 시장 옆에 살아야 되잖아요. 보관을 못 하니까. 그래서 시장 바로 옆이거나 생산지 바로 옆에 살아야 되는데 냉장고를 하게 되면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발전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밖에 살더라도 자동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음식을 갖다가 한번 장봐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굳이 시장에 안 와도 되니까. 그래서 냉장고하고 이 자동차가 사실은 미국, 뭐 우리도 사실 근교에서 많이 살잖아요. 도심에 바로 안 살더라도 도시 외곽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사실 변해됐기 때문에 우리 인류 생활에서 사실 냉장고가 보편화된 것도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20년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드라는 사람이 이 산업계 역사에서 정말 그 한 게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T 모델이 완전 히트 상품이 됐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가 늘어납니까? 많이 파니까 이윤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확대를 시켜줬어요. 임금을 상당히. 임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줄여줬어요. 왜냐하면 기계화되고 다 하니까 굳이 뭐 옛날 산업혁명 초기까지 뭐 밤새도록 일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을 내려줬단 말이죠. 근로시간을. 자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늘어납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여가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 연결이 됩니까? 소비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이게 일로 연결돼 가지고 생산이 늘어나고 또 이래 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선순환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요즘 뭐 소주성, 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단 말이죠. 기업.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잘 돼야 소득이 늘어나고 그게 분배가 돼가지고 이래 선순환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아무리 소득을 늘려주려 해봐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포드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게 자기 혼자 이윤 먹겠다고 생산 늘어난 걸 이윤 늘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늘려주고 근로시간을 낮추고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20년대의 초호황이 이런 선순환 과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공산주의 이론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현실에서 이게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사회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마인드적으로 두텁게 중층이 형성되면 그 사회가 건강하다 그랬죠. 그거의 시초를 이 사람을 봤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차를 많이 만들어가 팔아도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윤을 내면서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중간층을 두텁게 키워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확산이 된 거죠, 미국 산업계에. 뭐 이런 이제 포드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하고 GM 뭐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 사회 전체적으로 가면서 굉장히 호황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대에 이제 호황을 엄청나게 맞게 된 거죠, 미국이.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정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라디오 해가지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라디오 같이 듣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때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이제 피츠제럴드가 썼던 그 위대한 개츠비. 20년대 이 시절을 가장 대표하고 잘 나타내주는 문학 작품이죠. 이때는 이제 초기 로버트 레드포드가 전해온 최근에 나온 건데, 이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 여자 이름이 뭐죠? 데이지. 데이지한테 차였는데 나중에 하여튼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자로부터 다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파티하고 뭐 이러는 그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이제 이 시절의 어떤 삶이 이 문학 작품 속에 잘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걸 좀 요즘 잘 좀 곰곰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소득을 만드는 창출하는 거는 기업이다. 기업 경제 주체가 일단 소득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분배가 되고 다시 이래 순환하는 가는 그런 건데, 이 시절에 이걸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또 너무 이제 잘 돌아가면은 뭐가 과해집니까? 이 욕심이 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 선순환이 막 돌아가니까 모든 회사에서 이제 여기에 매진을 했겠죠. 엄청나게. 이제는 만들어내면 잘 팔리고 이윤이 생기고 하니까 막 했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막 늘어났겠죠. 이제. 생산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뭐가 막 쌓입니까? 재고가 막 쌓이는 거죠. 재고가 막 쌓이고. 재고가 막 쌓이면서 이제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갈 때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그래 경제라고 하는 건 이게 잘 돌아갈 때 미리 어떤 이렇게 조치를 해가면서 크게 이게 변동을 적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순환이 끊임없이 갈 줄 알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했는데, 뭐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제품을 많이 사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거의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이제 순환이 이제 끊기면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맞게 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대공황이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진폭을 줄이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게 사실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건데,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소비하는 이 이제 사이클이 이제 끊기면서 기업들의 이제 재고는 쌓이고 팔리지는 않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을 봤는데, 이거의 어떤 시그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오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경제의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뭡니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소비 생활에서도 막 향유를 하면서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끝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리적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생산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날, 죽음의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산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징후가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소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소득이 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또 시장에서 주식값이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막 주식했겠죠. 그러니까 소위 레버리지 투자. 자기 돈이 100이면은 빚내 가지고 한 4배, 5배 투자를 한 거지.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뭐 좀 전문적이긴 한데 소위 일반적인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 그다음에 전에 금융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식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그때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고객으로 받은 예금을 가지고 막 주식 투자를 한 거야.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뱅크런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뭐죠? 은행에 돼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줄 서는 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그래 대공황 때 이제 은행에 돈 찾으려고 줄 팍 쓴 거. 우리 최근에 겪은 거는 부산저축은행
이때 이랬잖아요. 막 사람들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예금 찾으려고. 그 이제 경제가 이제 막 곤두박질 치고 이제 뭐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니까 완전 소위 깡통 계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회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경제 공황이 오면은 뭐가 부실화된다?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죠. 은행에서 빌려준 대출 자산이 이제 못 받게 되는 거로 가면서 은행이 이제 막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금자들이 내가 예금해 놓은 은행이 망할지 모르니까 미리 돈 빼자고 막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 대폭락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우리도 겪었죠, 이제 IMF 때. 이게 뭡니까? 월스트리트에 가면 이렇게 청동으로 이렇게 황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 뒤에 가면 얘 불알이 있는데 사람들이 얘 불알 만나면 돈 많이 번다래 하고 엄청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게 왜인지 하면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서 소위 강세장은 소위 불스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황소장이죠. 그리고 약세장은 베어 마켓, 곰.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를 대표하는 게 불, 이렇게 황소의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월스트리트가 있는데 이제 이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 폭락하고 이래서 이제 이때 또 만들어진 게 이건 뭐 전문적인 거니까 소위 이제 은행에서 커머셜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는데 이제는 한 은행이 두 개 다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업은행은 상업은행 업무만, 정권 업무는 정권 업무만 이제 분리를 완전히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같이 해놓으니까 한 주머니로 해놓으니까 예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갖고 그 원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때 공황 때까지는 은행 내에서 고객으로 받은 예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까지도 할 수 있게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공황을 겪으면서 글래스-스티글법이라 해가지고 은행 그 소위 상업은행 업무하고 주식 업무를 완전히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표가 얼마만큼 심각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1929년 10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여기 월입니다, 월. 이 소위 미국의 그 공업 생산의 추인데 보면은 이때 100인데 이때는 한 3년 정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0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공업 생산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장의 반이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생산이 이렇게 가버렸고. 그래서 이 여파가 사실은 29년에 시작이 되었고 3년, 8년이니까 11년이니까 거의 40년대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GDP가 이렇게 거의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이때 오면서 이제 그 소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뭘 합니까? 뉴딜 정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회복을 했다라고 역사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았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갖고 소위 케인즈 정책을 하고 수정자본주의를 해갖고 막 그 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테네시 댐을 만들고 미국에 지금 잘 갖춰져 있는 프리웨이 막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복은 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대공황은 극복된 건 뭐 때문에 극복됐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저는 극복됐다고 봐요. 국가에서 예산 투입한 게 조금의 회복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회복된 거는 세계전쟁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지만 보면 한번 꾸꾸라지고 거의 뭐 별거 없이 11년 동안 가잖아요. 주가도 한번 보세요. 주가도 한번 봅시다. 29년에 이거는 이제 우리 2009년에 2008년에 겪었던 우리나라 세계공황인데 2029년 9월 3일 381이었던 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3년 만에 41이니까 몇 분의 1입니까? 거의 9분의 1 토막 나버린 거 아니야. 이 주식 투자했던 사람도 거의 다 뭐 완전히 망한 거죠, 사실은. 그죠? 거의 9분의 1까지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한 사람들은 완전히 뭐 망한 거지, 이죠. 근데 우리가 2008년에도 이거 비슷하게 겪었잖아요. 미국에서 너무 금융 부실화되면서 이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세계 대공황을 이제 겪습니다. 세계 대공황을. 그렇게 잘 살았던 미국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 대공황을 겪은 거죠. 그래, 그때 이제 뭐 모습들이죠. 이제 이게 뭐 뱅크런 일어나고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실업자 돼가지고 이제 구호식품 받으려고 줄 서 있고 자기 이제 잡으려고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목에다 달고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잡가려고 이죠. 그만큼 경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 호황을 누리다가 느닷없이 이제 이런 걸 맞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대공황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 혼자 맞았느냐? 그때 이제 보면은 유럽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완전 쑥대밭이 됐잖아요. 쑥대밭이 되면서 이제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절대적으로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혼자 경제 세계 최강국이 됐으니까. 그럼 미국의 차관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는데 그 정작 최강국인 미국 자체가 이제 29년에 공황을 맞으면서 이제 완전히 깔아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이 유럽에 더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은 영국하고 프랑스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얘들은 자기네들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식민지끼리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블록 경제로 갈 수 있었거든요. 갈 수 있었고, 뭐 소련은 이미 그때 이제 그 공산화 해가지고, 근데 이때 유일하게 세계에서 경제 호황을 누린 데가 이 소련이었어요. 스탈린이 잡아가지고 소위 신경제 정책이라 해가지고 국가 주도하에 막 해가지고 딴 나라들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끌어받고 있는데 소련만 경제가 플러스로 막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20년, 30년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소련이 이제 신천지다 해고 이민 가고 막 그래요. 그때만 유일하게 그 스탈린이 완전 독재에 의한 경제를 해가지고 뭐 요만 그래서 그때 이제 소련이 굉장히 못 살다가 이때 이제 상당히 산업이 발전하고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비축한 힘으로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우는 힘을 비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사회주의 경제기로 하고.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소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제 대공황을 맞으면서 소위 전체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 독일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독일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치 독재가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나치,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천황 절대주의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절대주의라 그러거든요. 절대주의 혹은 전체주의, 전체주의. 뭐 개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때까지 사상을 이렇게 봐오면은 그 서구에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이렇게 쭉 오면서 그 이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역사를 보면 뭐가 계속 확대되어 옵니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 오면서 시민혁명을 거쳐서 민주정으로 이렇게 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에 그때 역사 이야기할 때 이쪽 서유럽 쪽, 그 프랑스나 영국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는데 독일이나 이쪽 동쪽은 그걸 실패했다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그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하면서 결국은 국민 혹은 민족 혹은 이게 국가가 개인보다 이제 우선시되는 이런 주의로 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 집단, 그 집단이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뭐 나라가 됐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더 중요시되는 어떤 그런 주의가 이제 뭐 뭉뚱그려서 조금씩 이제 그 다른 거는 이제 독일에서 나치는 약간 게르만족이 자기 인종 민족이 우월하다는 걸 좀 더 강조해서 나타났고 무솔리니는 이제 처음 시작은 무솔리니에서 시작이 됐는데 무솔리니는 이제 이태리 지역이 옛날의 그 로마 제국이잖아요. 옛날의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일어났고 일본은 이제 조금 또 성격이 다른 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천황 덴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고 강국으로 가져갔고 천황 절대주의로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인간의 광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시대가 이래 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한번 왕창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제적 그 자유와 그 풍부함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공황을 맞게 되고 유럽은 이제 전쟁 끝나고 전쟁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혼란돼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미국에는 재세계토 공황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깨어가지고 더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나라 공통적으로 어떤 거에 갖다 하면은 이런 혼란과 이 무질서가 너무너무 싫어. 뭔가 우리를 끌어줄 어떤 구세주와 같은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런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를 보면은 무슨 나치 말도 안 되는 거, 무솔리니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확 쏠려갔다는 거죠. 그죠?
지성인일 것도 없이 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주고 이끌어줄 하나의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확 몰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을 먼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나치 독재가 일어나고 그 확산이 됐는가를 한번 보면은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은 이제 그 비스마르크 제상을 해임시키고 그 황제였던 비렐름 2세가 우리가 뒤늦게 산업화를 했지만 힘이 센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면서 막 이제 팽창주의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렐름 2세가 1차 세계대전이 지면서 자기는 이제 스웨덴 쪽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병사들이 서유럽 이런 데 다 경험을 해보면서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혁명을 일으켜요. 우리 독일도 이제 자유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일에 만들어지는 나라가 뭐냐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독일의 자유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그 황제 독정 뭐 이런 것들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이 나라가 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이 너무 이상적으로 나가게 돼요. 보면은 뭐 언론 출판의 자유도 완전 보장하고 그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은 그 참정권 보유하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간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성인 남녀한테 전부 다 그 투표권도 보유하고 사회의 그 복지도 확 도입을 하고 남녀 평등 복동선거 그러면서 소위 그 시절에 봐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민주정의라고 하는 걸 헌법에 다 담아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공화국에 대한 열망이 모여져 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면서 너무나도 이상적인 어떤 것들을 담아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일이 이 전통이 이어졌으면은 이제 전쟁도 안 일으키고 잘 갔을 텐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서 너무 앞서 나간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 독일의 침략에 의해서 그때 너무 피해를 많이 본 이제 프랑스 쪽에서 독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배상금도 엄청 물리고 그러면서 그때 배상금 못 줄 것 같으니까 이 지역을 뭐라 그러면 루르 지역이라고 해요. 루르. 지금 쾰른이 있고 뭐 에센 있는 디스부르크 있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벨기에하고 같이 점령을 해가고 여기에서 막 석탄도 캐가고 막 철광석도 캐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도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독일이라는 거는 이제 전제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도 잘 몰랐대요. 언론을 막 통제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배상금 포함해갖고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때 막 가짜뉴스가 막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은 전쟁을 이겼을 건데 전쟁에 이제 이렇게 졌다라는 것도 이제 그때서야 이제 독일 국민들이 알게 됐고 어떤 이제 뉴스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냐면은 요즘같이 뭐 인터넷도 없는데 막 그런 가짜 뉴스가 막 퍼졌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 후방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회주의자들이 뒤에서 막 선동을 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꼬드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막 생겨난 거예요. 어디에 불만이 생겨났냐면 이제 사회주의나 뭐 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던 게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전국들이 이 독일이 미워가지고 너무나도 가혹한 배상 조건을 매긴 거죠. 처음에 1320억 마르크 배상금을 때렸대요. 이거는 그때 당시 독일 경제 규모로 따르면 한 96년 갚아야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너무 가혹하게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들을 뒤늦게 안 독일 국민들하고 그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이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가혹해갖고 이제 사실은 이 시간을 거치면서 특히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응?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건도 팔아먹었지만은 전쟁 그 차관을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금융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돈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미국에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해놓고 이러니까 독일 경제가 돌아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프랑스, 벨기에는 아까 그 루르라는 데 들어왔고 뭐 석탄을 캐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중재를 들어가지고 배상금을 상당히 많이 깎아줍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깎아주면서 미국이 독일한테 차관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 왜 독일이 경제가 살아나야 배상금도 갚고 그러면 또 돌아가야 미국이 또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도 이제 불행하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은 갑자기 만들어진 나라고 이 내외에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결정적으로 잘 못한 게 뭐였냐면은 화폐를 막 남발을 하게 됩니다. 화폐를 막 남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이 이 돈다발을 가지고 이게 레고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2, 3년 사이에 이 독일의 화폐 가치가 소위 1에서 100억 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폐 인플레이션,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이거 뭐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뭐 한 따발이 1억이라면 이거 뭐 몇 주 안 되겠어요. 애들이 이걸 장난감으로 넣을 정도니까 진짜 돈이 휴지 조각만큼도 가치가 없는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로 가면서 경제도 엄청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간 거죠, 이제. 독일이 이제 이런 상태로 갔으니까 얼마만큼 그 독일 국민들이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이때 등장한 게 이제 나치 히틀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약한 틈바구니를 이제 비집고 이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 히틀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처음 더 먼저 한 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왜 등장을 하게 하냐면 이게 무솔리니인데 무솔리니가 이제 30년대 초에 이제 확 등장하는데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는 나중에 배반해가지고 연합국 쪽에 들어갔다 그랬죠. 들어갔는데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1차 세계 대전 그렇게 참전하면서 성전국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탈리아 그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 크로아티아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그 달마티아 지역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개 중에 점들이 있는 걸 뭐라 하죠? 달마시아 종이라 하잖아요. 그게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 땅이 자기 나라한테 올 줄 알았어요, 이태리. 근데 그 하고 나서는 그 나라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유고 연방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실컷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얻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는 나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엄청 불만을 하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를 이제 비집고 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검은 셔츠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가 중심, 민족 중심 이런 걸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절대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파시스트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겨납니다. 파시스트. 그래서 파시스트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태리어로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 집자락 이런 거 갖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끼자락 만드는 거 갖다가 그냥 파시스트를 했는데 그 말에서 와가지고 소위 집단주의 가치를 뭉쳐가지고 하나로 나가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어떤 전체 집단을 더 강조하는 주의 이래가지고 이제 파시즘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서 무솔리니가 이제 절대 독재로 이제 나가게 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동시에 그 옆에 있던 이제 나라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치의 마크가 이거잖아요. 하켄크로츠라고 하죠. 하켄크로츠.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 불교도 이거 나타내죠. 불교는 이게 아마 거꾸로일걸요. 아마. 거꾸로죠. 거꾸로죠. 이게 뜻은 그 하켄크로츠라고 해가지고 옛날 게르만어로는 그 뭐지? 천둥, 뭐 태양 이런 뜻이래요. 옛날 고대 그릭 게르만어로 하켄크로츠. 이제 이걸 표상으로 하면서 이제 해성과 같이 이제 그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 거죠. 히틀러는 원래 그 화가지망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다지 재능이 없어갖고 화가로는 못 두고 이제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했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그게 능하대요. 이거 뭐지? 웅변수, 말 대중연설.
그러면서 이제 주창을 하는 거죠. 우리 게르만주의가 얼마나 우수하고 뛰어난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그러면서 이제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했던 게 이제 소위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이제 막 강조를 하면서 이제 원래 사람들이 못 살고 현실이 어려우면은 이 허상을 쫓잖아요. 이제 너무 경제가 어렵고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게르만족 우수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공통의 적을 이제 만들잖아요. 공공의 적을 뭘로 만들었다? 유대인. 뭐 유대인만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과 그다음에 집시, 그다음에 소위 장애인 뭐 이런 소위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게르만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고 이랬는데 유대인은 아까 가짜뉴스에서 그랬다잖아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막 선동하고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협잡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유대인을 어떤 공공의 적으로 그걸 하고 집시나 장애인 같이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이제 표적으로 삼는 일종의 이지매를 하는 거죠. 이지매를 하면서 우리 게르만족 뭉치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확 뜨는 거죠. 그걸 뭐 가능했던 게 뭐 자기 혼자 떨 수 있겠어요? 대중의 지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대중의 지지가. 그 이 대중의 지지라는 게 일반 대중의 지지도 있었고 이 지식인 집단들도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업인이나 소위 그 상층부.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이때 전쟁에 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자 막 이런 쪽에서 당이 아까 바이마르 헌법이 너무 이상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당이 막 난립을 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비례대표제. 요즘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핵심 쟁점이 비례대표제잖아요.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우리 요즘 선거 개혁에서도 그게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선거구를 나눠가지고 선거구마다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거구가 세 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죠? A, B, C. 자, 당이 가당, 나당, 다당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가나다에서 다 나왔는데 30% 득표하고 10% 득표하고 5% 득표를 했다. 40%, 10%, 5%. 여기도 비슷하다고, 뭐 30%, 25%, 7% 이렇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가나다 여기서는 가가 되고 여기서는 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가가 됐다. 이렇게 치면은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씩 뽑으면은 나머지 이 퍼센트 이런 것들은 다 사표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당선자 낸 당만 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불합리증을 뽑기 위해서 당선자 뽑힌 사람은 그대로 하고 죽은 표의 비례대로 해가지고 그 비례를 전국적으로 합계해가지고 그 표에 비례해서 당에다가 의석을 나눠주자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죠? 그 비례대표제가 생긴 거는 소위 한 선거구에서는 승자 독식이잖아요. 당선된 사람 당만 그 가져가고 나머지 그 당선을 못 낸 표는 전부 다 사표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전국적으로 합해가지고 비례대로 그 당에다가 나눠주겠다. 그러면 어느 당이 좋아요? 소수당이 좋죠. 이제 보통 양당제다라면은 제일 큰 두 당은 어찌됐든 간에 각 선거구에서 당선될 확률이 많으니까 한데 3당, 4당, 5당 작은 당은 선거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은 전국적으로 자기 당이 모아준 표에 비례해가지고 소위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달라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소위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개정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딸린 당이 어디다? 정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구에서는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표를 모으면은 퍼센트에서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까지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나오는 당이 많아졌겠죠, 이제.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당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다당제니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얼마나 그 치열했겠어요, 서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혼란하고 이러니까 이 또 나치에 그 지원을 해준 사람이 뭐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치도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나치에 또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확 크면서 이제 1933년에 이제 자기가 총통이 되고 대통령이 중에서 34년 되면 대통령까지 하면서 이제 절대 독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는 거는 이제 자기도 워낙 그 대중 연설도 잘하고 선동도 잘하고 거기에서 뒤에서 해줬던 유명한 사람 괴벨스 들어보셨죠? 이미지 선동 정치의 대가. 그러면서 엄청난 어떤 이미지 조작
그 방송, 뭐 대중 연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소위 그 여론 조작, 그다음에 그 미디어를 통한 어떤 이미지 조작 이런 거에 완전 천재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유명한 비밀 경찰이 뭐죠? 나치의 게슈타포로 이제 막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서 하는 공포 정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통치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36년에 올림픽을 이제 베를린에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올림픽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했던 때가 이때 보면은 이제 이때 처음으로 그 성화 봉송, 성화를 이제 봉황소하고 하는 것도 이때 처음 했고, 보면은 나치 기가 쫙 돼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그 어떤 이 소위 이벤트를 연출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하고 좋은 나라니까 전 세계에서 스포츠맨들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한다. 엄청난 국가적 이벤트로 만든 거죠. 딱 휘장을 뒤두르고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극적인 이벤트를 하면서 소위 나치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간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송기정 왕이 일장기 달고 가가지고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29분 세계 신기록으로 그때 우승했죠. 이게 이제 그때 동아일보에서 유명한 사건으로 됐었죠. 여기 일장기 있었는데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그 일장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신문에 내가 일장기 말소 사건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우리 송기정 옹이 그때 양정고등학교 출신이 그런데 가서 하여튼 세계 신기록으로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었고 일본 국적으로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적 성원을 확 받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거에 앞서서 이제 또 이제 맛배기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이제 에스파니아 내전을 한번 보죠. 에스파니아 내전, 스페인 내전인데, 우리 이거는 뭐 역사에서보다 이거 잘 아시죠, 이죠? 많이 있는 게 이게 포럼 더벨톨스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가 쓴 거. 이게 이제 사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리거든요.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게리 쿠퍼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참 자기가 의용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스페인 내전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군, 이때 정부군은 뭐냐면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주의 정부였어요. 좌파 정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소위 이제 그 기득권층이나 이 가진 쪽에서는 이 너무 소위 공산 정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약간 사회주의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반 인민들 평등이나 이런 거 땅을 나누고 이런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소위 기득권층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쪽 스페인 너머 쪽에 있는 모로코에 주둔해 있던 프랑코한테 했어요. 프랑코가 군대들을 동원해갖고 본토로 들어오면서 이제 서로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 이제 스페인 내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주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저 파시즘적인 성격이 강한 정권이고, 이쪽은 인민전선이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나 평등, 어떤 사회주의 이런 쪽이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누가 지원을 하냐면 독일, 나치하고 이탈리아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격상으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고립주의를 해갖고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소위 그 지식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이제 막 참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해밍웨이도 왔었고, 그 다음에 앙드레 말로, 그 다음에 동물농장 쓴 사람이 누구죠? 조지 오웰,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소위 지식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들어오고, 이제 러시아가 지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행한 어떤 또 그 내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이기죠, 이제. 그래갖고 프랑코 쪽이 이겨가지고, 프랑코는 전체주의 정부인데 그 2차 대전 때 망하면서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스페인은 70년대까지 옵니다. 거의 굉장히 오래 오다가 이제 스페인이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되는데,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죠? 누구죠, 이제? 잉그리트 버그만. 너무나도 눈이 아름다워. 이쪽은 이제 이쪽에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개인 차원에서 참전한 의용군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평민들 게릴라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소위 정부군하고 그 공화국 프랑코군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죽고, 그죠? 눈이 너무 아름다운 잉그리트 버그만. 아직도 선합니다, 그죠? 그 상황이 이제 그 스페인 내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게르니카라고 하는 이 그림, 소위 이거는 이제 피카소가 그린 건데죠. 피카소는 무슨 파입니까? 입체파이죠. 입체파의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야수파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뭘 그래서 했냐면은 이제 그 아까 스페인 내전이 일어날 당시에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 보면은 이 북부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소위 그 뭐 이때 이쪽 군인이 있다라고, 군인도 사실 그 이쪽 군이 거의 없었는데 독일 쪽에서 와가지고 완전 폭격을 해가지고 이쪽 도시민 거의 2,000명이 그냥 몰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몰살을. 그걸 보고 이제 그 피카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시기에 그 세계적인 출품을 해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죠. 근데 제가 이 스페인 내전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왜 전초전이었냐면은 나치 독일하고 이태리가 이쪽에 참전을 한 거는 물론 자기네들하고 주의를 같이 하는 프랑코 그 전체주의를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전쟁 준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특히 독일이 엄청난 무기 개발을 하고 뭐 그때 탱크 뭐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번 이제 이 스페인에 참여를 했던 것이 그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실험 모의로.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정부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민간인들을 폭격을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비행기에서 어떤 신무기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죽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위 특히 독일이 이제 한번 워밍업을 한 거죠. 스페인 내전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준비한 군수 산업이나 무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테스트하고 이제 자신감이 더 붙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1935년에 가서 나치가 우리 베르사유 조약에서 우리한테 규정했던 그 뭐죠? 배상금 못 갚겠어. 하고 그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무장을 못 하도록 독일한테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거 못 지키겠다. 다 이제 파기를 선언하면서 이제 군사 대국화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데 39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독일, 이탈리아. 유럽에는 이제 편이 어떻게 가려면 독일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쪽은 다 독립시키고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크게 있다가 오스트리아 조그만 나라가 됐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이제 한 그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도 이쪽에 붙습니다. 이쪽에 붙고 이제 이쪽하고 이쪽 된 상태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독일이 영토가 컸었는데 일단 폴란드 지역 뺏기고 이쪽에 나라들이 막 독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옛날에는 이게 이제 동프레센하고 독일 영토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이제 힘을 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세면서 계속 이쪽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체코, 일단 오스트리아 먼저 합병하고, 그 다음에 체코 합병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있으면서 자기네들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영토나 자원이나 군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을 조금씩 먹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프랑스, 영국은 이제 나치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 마라 하는데 막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너무나도 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무나도 참혹할 것 같으니까 말로는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그 제재할 방법이. 지금은 우리가 유엔 그 다국적군이 있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때는 말 위에는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씩 이제 가면서 1차적으로 오스트리아 먹고, 그 다음에 체코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폴란드였거든요. 폴란드가 이제 되는 게 이제 옛날에 자기 나라 땅 동프레센도 있었고도 또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를 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쪽에서 참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보고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발칸에서 그 게르만주의하고 슬라브주의가 붙는 건데 우연한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파시즘 대 반파시즘, 소위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어떤 대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더 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독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서쪽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을 가자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프랑스 쪽으로 이제 가는데, 프랑스는 이제 또 그때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이쪽을 상당히 강력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마지노선 그래갖고 엄청난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죠? 뭐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하고 2차 세계 그 전까지는 또 더 했겠지, 그죠? 더 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강력하게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벨기에하고 이쪽은 이제 중립 지역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얘들이 이쪽을 공격을 하는 보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못 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 독일에서 속전속결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라고 했는데, 얘들이 완전히 그 허를 찌르는 게 이 벨기에에 있는 소위 그 아덴 숲이라고 하는 데 있대요. 숲지역.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우거지고 무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진짜 물자가 이동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누구나도 상상을 하기를 이쪽으로는 도저히 누군가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데를 갖다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그쪽을 뚫어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철동 같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얘들은 여기로밖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군은 이쪽에 집결을 해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군인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이쪽에 있고 프랑스에 있는데, 얘들이 소위 아덴 숲이라는 데를 뚫어갖고 일레 돌아버리니까 프랑스 영국군이 여기에 완전 포위가 당한 거죠. 여기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파리가 함락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상황을 했던 영화가 최근에 그 나왔더라고요.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 있죠. 덩케르크. 그 영화가 이때 상황을 다룬 겁니다. 영화로도 많이 됐는데, 이제 보면은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일로 들어와갖고 우회해가지고 여기 완전 포위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파리가 함락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 있던 영국군들이 이제 완전 포위당한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영국 본토로 탈출시키는 그 과정이 아까 덩케르크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막 공습해주고 어선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철수시키잖아요. 한 30만에 해당하는 그 과정이 이제 덩케르크. 그래서 이제 초기 2차 세계 대전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이쪽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나치 쪽이 워낙 무기도 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함락을 당하고 이쪽 남쪽 지역은 이제 소위 이 페탱이라는 사람. 이때도 이 사람은 이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이제 전쟁 영웅이었는데, 이쪽이 함락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소위 이쪽에다 뭘 만드냐면 괴뢰정부, 꼭두각시 정부를 독일에서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수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독일 나치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점령당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소위 저항하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갔고, 그 사람의 리더가 누구? 드골이죠.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프랑스를 이끌었던 리더 아닙니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남았던 이쪽은 이제 소위 꼭두각시 정부에 의하면서 나치에 협력하는 정부가 갖고, 이제 이쪽은 또 저항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역사도 2차 세계 대전 때 참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1차 세계 대전 때 국가의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이 꼭두각시 정부의 수반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전범으로서 평생 그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변명은 그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저항을 해봐야 많은 사람들만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세계 당시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저항 단체들을 뭐라 그래요? 레지스탕스이죠. 그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영국 런던에 망명해가지고 또 저항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기면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리더가 되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전범 재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럴 텐데, 프랑스는 이 소위 그 전쟁이 끝나고 소위 이 전쟁의 나치에 부역한, 우리로 치면 뭐 친일, 이쪽은 친독, 이 정리를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잡아가지고 처형도 시키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프랑스는 국민들 간에 논란이 있을 정도로 소위 그 친독을 한 사람 안 산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여기는 과거 정리를 했는 게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보기도 참 끔찍하죠, 이제. 끔찍하죠. 이제 이때 2차 세계 대전 과정을 타면서 이제 나치가
뭐 하여튼 자기네들을 결집하는 하나의 모토로서도 그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될 짓을 했던 게 소위 그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유대인 학살.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아까 저번 시간에 팔레스타인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서기 2000년 전경에 그 소위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와갖고 소위 유대인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나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공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기근을 당해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모세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BC 한 1500년경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경에 이제 다윗 솔로몬 때 이제 국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유다 이런 만들어 하다가 그게 이제 한 1000년 넘어가다 중간에 또 한번 그 어느 나라에 한번 망합니까? 아수르,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에도 한번 끌려갔다 오죠. 그죠? 그걸 뭐라 합니까? 역사적으로? 바빌론 유수.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건 BC 한 600년 전후경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다가 AD 76년경에 이거 유대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의 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지는 거. 그래서 막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도 갔고 이제 저쪽 뭐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도 갔고 근데 제일 많이 온 게 어디라 했어요? 스페인 쪽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스페인 쪽에서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이슬람 문명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리콘케스타이죠. 리콘케스타 1492년이죠. 리콘케스타 하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으로부터 수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톨레랑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들 보고 강제 개종을 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은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대거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주로 가게 된다?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동유럽 쪽으로. 뭐 좀 많이 흩어지기도 한데 그때 제일 많이 갔던 데가 폴란드.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지역 그쪽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소위 인종 청소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갖고 뭐 네덜란드, 영국에도 가고 이랬겠지만 집단으로 많이 갔던 데는 제일 많이 갔던 데가 폴란드, 그 프로이센 지역, 그 다음에 일부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이렇게 막 잡으면서 했던 게 기본적으로 서구는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니까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 원체적인 부분에서 유대인을 싫어하는 청년도 있고 또 두 번째 왜 싫어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 전통을 너무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복장, 자기네들의 문화, 자기네들의 교육 다 지키거든요. 탈무드 교육, 뭐 자기네들만의 그 고유라면서 일종의 배타성이 강한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다? 자기네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민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하고 동화 안 되면서 사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싫어하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명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인 유대민족한테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기독교도들이 안 하는 금융하고 부동산 이런 걸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이유, 그 다음에 문화적 이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제 기독교도들이 끊임없이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상황에서도 이때는 독일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독일 경제의 한 25%를 잡고 있었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나치 입장에서 공동의 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떠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세운 게 1차 세계대전 때 얘들이 저쪽 서유럽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지게 했다더라. 그리고 얘들이 뭐 우리 기독교의 적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고 하고 있더라. 이제 공동의 적으로 이제 밀고 가면서 이제 인종 청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종 청소를.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죽었던 데가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를 침공해갖고 아우슈비츠라는 데도 독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폴란드 남부에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 폴란드에서 제일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죽었고 또 러시아에서도 죽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한 600만 죽었다고 그러죠. 600만. 엄청난 이제 인장 청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유럽에서 일어났던 시오니즘 이것 때문에 이때 이제 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막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수립하는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 2차 대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할 게 많네. 예.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안네 일기, 안네 프랑크. 네덜란드계 유대인인데 이제 다행히 그때 이제 숨어 있으면서 어린 시절에 천일간의 일기를 쓴 게 불행하게 죽습니다. 죽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기가 발견돼 갖고 그 시절에 살아낸 흔적이 나오죠. 되고 이거는 뭡니까? 더 피아니스트라고 영화도 있고 문학 작품도 이 사람이 누구면 슈필만이라고 실존 인물이에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 전장터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그 도움으로 이제 구사일생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이 사람은 70년대까지인가 사는데 이 작품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영화도 괜찮고 저는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인간이라는 삶이 뭔가를 참 생각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 시절에 참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또 유대인들의 비극이 있었고. 자, 요 이후 이야기는 조금 쉬다 갑시다. 너무 갑니다.